자, 안녕하세요. 복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토론 수업하고 이제 토의 수업을 이제 할게요. 토론 수업은 이제 대립 논쟁식 수업이라고 또 하기도 하죠. 그러면 토론 수업하고 이 토의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주제에 대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쟁이나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거나 서로 관점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서 집단 학습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로 학생하고 교사 간의 대화보다는 학생들 간의 어떤 문답 이런 것들로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토론식 수업에서는 학습자 간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 통해서 인지적, 정의적 어떤 공유를 하는 그런 것들이 토론 수업 또는 토의 수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토론 수업하고 토의 수업의 차이가 뭐냐? 토론 수업은 대립 논쟁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건이 서로 상반된 사건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근거에 제시해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이 수업이 대립 논쟁식 수업, 토론 수업이고요. 그다음 보통 토의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모둠별로 해가지고 어떤 논의를 이 과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모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이 토의식 수업이죠. 예. 그래서 이제 토론식 수업하고 이 토의식 수업을 이제 뭐냐면 각각 분리해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은 녹색 책하고 파란 책이 나와야 되는데 파란 책은 보지 마세요. 왜냐면 파란 책은 이 토론식 수업하고 토의식 수업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문제 볼 때 되게 이제 파란 책보다는 녹색 책에 근거를 해서 냈거든요. 그래서 대립 논쟁식 수업하고 토익 수업이 분명히 나눠지는 방향으로 해갖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녹색 책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립 논쟁식 수업을 볼게요. 자, 대립 논쟁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팀을 이루냐면 두 개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이 역사적 사건을 토론하게 하는 방법이거나 학급 전체가 그냥 두 팀을 나눠서 랜덤으로 토론을 참여하는 수업 조직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흥성대원군의 어떤 세국 정책, 통상 수요 거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팀도 있고 반대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찬성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아서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사람끼리 모아서 하는 첫 번째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의견에 상관없이 그냥 임의대로 뭐냐면 두 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어. 그러면 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되면 자기가 흥성대원군의 뭐냐면 세국 정책을 반대했던 얘가 찬성한 팀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시각을 가진 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 자, 그래서 이제 각 팀은 이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각을 공유하면서 근거를 서로 간에 정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교사의 지도 방법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각자의 주장에서 학생들 역사관이 확연하게 드러나도 인물 탐구나 사건의 의미를 탐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 및 정리 제출 지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장을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론 과정을 관찰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의견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토론 과정에서 일종의 산천포도 빠진다고 하죠. 예, 다른 쪽으로 초점을 빗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논쟁의 본질과 상관없는 말꼬리 논쟁 같은 거 잡고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교사가 나가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한다, 사회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제 대립 논쟁식 수업이다. 그래서 여기 방법하고 지도 방법, 그러니까 방법, 그 다음에 교사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암기해 두시고요. 그다음 토의식 수업 볼게요. 토의식 수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소모둠별로 토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자,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료조사와 함께 이제 실행을 해요. 그래서 교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토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헌이나 사진,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모두모들이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토론하고 자료를 비판 또는 해석하거나 작품 비편하도록 하고요. 이 과정에서 모두모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 조율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지도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이거는 17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교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자료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토의 과제를 제시할 때 막연하게 제시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제시하면, 예를 들어서 실내 골품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토의해보자. 그러면, 학생들이 골품제에서 어떤 부분을 토의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죠. 그러면 이게 안 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돼. 자, 예를 들어갖고, 뭐, 실내 골품제가 실내 신분관계 어떻게 규정되는지 토의해보자. 그러면 실내 골품제가 실내 간등제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토의해보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것을 제시할 때는 과제를 제시할 때는 토의학습이나 토론학습뿐만 아니라 뭐 주제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현장학습이라든지 예전에 얘기했죠? 디테일하게 제시해야 된다. 이거 항상 꼭 기억을 했어요. 막연하게 제시해서는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이제 지도 방법은 뭐냐면 일부 학생들이 발언권을 장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지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모두원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적어서 제출하며 그 생각을 분류해서 이제 교사가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분류된 생각들을 중심으로 그 각 모두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의가 더 진행된 후에 그 모둠의 해석이나 주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그래서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한 번씩 다 들어본 다음에 각 모둠별로 또 집단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도 방법 2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식 수업 방법 2개, 지도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의식 수업 방법, 지도 방법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토론식, 토의식 수업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냐. 자, 그 토론식이나 토의식 수업은 엄밀히 말하면 체계적인 지식은 얻기는 힘들어요. 이걸 통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 강의식 수업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어떤 지식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목적을 지식의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나 그 다음에 합리적 사고 능력, 추리 능력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제 정확한 말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의점을 볼게요. 유의점. 자,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준다. 그래서 토론의 주제는 논쟁거리가 풍부한 내용이 좋고 수업 목표나 내용, 학습자의 능력, 흥미에 적합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갖고 논쟁거리가 없는 명확한 사실들은 토론거리가 될 수가 없죠. 왜? 이거는 팩트가 분명하니까. 근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위화도 해군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런 것은 논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 근현대사 관련돼서 이제 그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돼서 전두환의 이제 행동에 대해서 이제 토론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과 목표가 가능한 구체를 세부적으로 정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어떤 과제나 이런 걸 제시할 때는 막연하게 제시하면 안 돼. 디테일하게 이렇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주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학생들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신문자료나 역사자료 등 읽기자를 주거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장면을 제시하거나, 그다음 주제에 적당한 토론 방식을 정하고 토론 시간 일찍에 학생들이 인지하고. 왜냐면 토론을 할 경우에 그 시간이 많이 부족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토론 시간을 예측하고 발언의 시간을 정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대통령 선거나 이렇게 어떤 토론장 가보면
한 사람의 그 발언을 독점받기 위해서 사회자가 시간을 정해놓고 일종의 게임의 룰을 만들어 놓고 이게 통제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학생 구성원들 전체 또는 소집단별로 구분하고 자석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지도를 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비조직적으로 진행돼도 교사가 이제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막 해야 되거든요, 애들이요. 그러면 이걸 보고는 참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때는 참을 인자를 3번의 마음에 새기고 지켜봐야 돼. 너무 빠지는 건 문제지만 애들이 뭐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유치함을 이제 통해서 뭔가를 조금씩 진전돼 나가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나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제 생각에 이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장점과 유의점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장점과 유의점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립 논쟁 수업하고 토익 수업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된 부분 있죠. 녹색 책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대립 논쟁 수업과 토익 수업 그 명확하게 구분된 내용들을 좀 봐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466페이지 펴보세요. 466페이지. 자, 466페이지 7번 문제 볼까요? 7번. 자, 다음은 최교사와 교생 간에 나눈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나에 들어갈 최교사의 조언을 서술해 보시오. 이 내용이거든요. 자, 대표 수업에서 그 고대 아테네 민주정을 주제로 토론식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테네 민주정이 진정한 민주정인가 아닌가에 대한 대립 논쟁식 토론 수업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이 아테네 민주정과 관련하여 교사가 준비한 자료와 문제를 주고 모든 별로 답을 위논하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가의 수업은 뭘까요? 토의식 수업이죠. 네, 그래서 그 문제 작성 방법에 보면 가에 들어갈 용어, 통일습 수업에 대해서 포함해서 답안을 구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익 수업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뭐도 이제 끼어드냐면 사료를 활용하는 그런 수업도, 사료학습도 같이 해요. 그래서 그 사료학습할 때는 학생들이 사료의 용어나 서술 방식 때문에 역사 이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가에서 이제 수업 준비 과정에 기억을 선정할 때 고려할 점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토익 수업에서는 문제를 선정할 때 자료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뭐라고 하죠? 명확히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신라의 골품제에서 논의해보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신라의 골품제가 뭐 간등제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료를 제시할 때 이제 그 학생들이 사료 용어나 서술 방식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어느 책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녹색 책, 파란 책을 근거해갖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료를 제시할 때 그 전에 유의할 점들을 고조해갖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일단은 교사가 내용을 검토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표현으로 바꾸어 편집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추가 설명을 단다거나 다른 관련 자료들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을 제시하면 좋겠어요. 요 문장이 2번 정도 나왔어요. 사료 제시 전에 교사가 유의할 점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 많았지만 노란책 예문이 주어지고 사료 제시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거다 이거죠. 예, 이거는 노란색이 이제 근거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이제 뒤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그 사료를 제시할 때 어떤 식으로 제시해야 되나? 원래 원사료 같은 경우에는 그 한문이나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애들을 그걸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뭐 교사도 잘 모르는데 그거 보여줬다가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안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된 사료를 제시하는데 문제는 번역된 사료도 애들이 뭐냐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어투가 많아. 자, 그래서 이걸 현대식 언어로 표현해가지고 다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 제시된 사료들은 원래 그 원사료를 직역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한번 걸려가지고 또 그 현대식 언어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든 게 제가 밑에 예를 든데,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우리가 원사료 번역본에서 대한국 국제라는 게 있어요. 대한국 국제를 이제 그 번역을 한 건데, 자, 이걸 보면 얘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어투들이 많죠. 그것을 그 다시 재편집해서 번역을 한 거야. 요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사료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나오냐? 인고 정도 나와. 이거는. 그런데 이제 재편집한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오냐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대한국제 문제 나왔죠. 공사 문제도. 그때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는 이 원사 번역본이에요. 그냥 사료들 그냥 아예 가감 없이 번역한 거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고 있는 건 뭐죠? 한 번 더 걸려서 번역을 한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또 다른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몇 번을 보시냐면요. 472페이지 펴보세요. 자, 472페이지하고 이제 14번하고 15번 이렇게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14번 문제는 이제 그 13년 2차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최근엔 좀 약간 안 나오긴 하는데 한번 풀어보면요. 자, 시교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을 그 외에 가와 같이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그 기억에 대해서 나와 같이 교수 학습 활동을 계획했다. 자, 가에 나타난 학습 내용 조직 방식의 일반적 특징과 유의점을 각각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나에서 채택한 토론식 수업 방식의 개념과 교사가 유의할 점을 서술하고 니의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그리고 나에서 채택한 토론식 수업에서 기대되는 학습 효과를 역사사고 구성 요소 중에서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서술하시오. 뭐 되게 많죠? 복잡하게.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일단 가는 이제 그 시교사가 학습 내용 선정을 조직을 했어요. 지금 이건 뭐와 관련된 건가요? 이건 주제 중심 방법이야.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 중에 종족 조직이에요, 행적 조직이에요? 행적 조직이죠. 그래서 이제 주제 중심의 행적 조직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떤 분이 이걸 분절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분절법이 될 수가 없어. 분절법이라는 거는 그 정치, 사회, 경제, 생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요거는 딱 보면 뭐 민족, 어떤 특정한 부분만 살펴보는 거잖아요. 정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절법이라 볼 수가 없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나는 이제 보면, 자, 여기는 이제 뭔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토의식 수업이에요? 그 당시 대립 논쟁식 수업이에요. 딱 보기에. 자, 대립 논쟁식 수업이죠. 왜냐면, 긍정과 부정이 있고,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긍정한 측이 있고, 부정한 측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 철자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립 논쟁식 수업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가와 같이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기획에 대해서, 신라의 삼국통일 의의를 나와 같이 교수 학습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 중심 방법으로 학습 내용을 조직하고, 뭘 하는 거야? 대립 논쟁식 수업을 했다는 거야, 지금. 신라의 삼국통일 의의에 대해서. 그러면, 가에서 나타난 학습 내용 조직 방법의 일반적 특징과 유의점을 각각 두 가지 쓰시오. 그러면, 요건 뭘 쓰셔야 되겠어요? 여기는 주제 중심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의 특징하고 행적 방법의 특징과 유의점,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굳이 제가 여기에서 이제, 불러드리지 않겠죠? 다 알고 있을 거고, 이제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채택한 토론식 수업 방식 개념과
그 교사가 유의할 점을 서술해보고, 자, 그러면 나에서 채택한 토론식 수업은 뭘까요? 대립 논쟁식 수업을 쓰셔야 되겠죠, 개념을. 그래갖고 이제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과 관점이 존재하고 차이를 명확히 하는 수업 방식,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러면 교사가 유의할 점, 이건 녹색책에 있죠? 자, 교사는 토론 과정을 관찰하면서 때로 사회자로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의견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서 말꼬리를 잡거나 초점의 쟁점이 빗나가지 않도록 중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답안 구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사전 준비 사항을 대해서 구체를 명시해 보시오. 자, 여기에서 주장을 제시하고 토론 방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이제 교사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학생들이 역사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뭘 해요? 그 사건의 인문이나 탐구가 필요하죠. 요걸 쓰시면 돼요. 그런 뒤에 이제 학생들에게 사건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고 정리해서 제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립 논쟁 수업하기 전에 이 주장을 제시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 이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이게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채택한 토론식 수업에서 기대되는 학습 효과를 어디에 입각했다고 했죠? 역사적 사고력의 구성에서 입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고력 하위범주에서 토론식 토의 수업은 제일 적합한 사고력이 어떤 사고력이죠? 역사적 판단력이라고 했죠. 그러면 역사적 판단력을 이용을 해갖고 기획, 신라의 삼국통일 의의를 서술해야 돼. 근데 이게 서술이 그렇지, 요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은 알 수 있어. 우리가, 역사의 판단력에 입각해갖고 해야 된다. 그러면 삼국통일 의의의 역사의 판단력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역사의 판단력 개념을 이용해갖고 나름대로 답안을 3편에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답안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집어넣을 것은 뭐 어떤 이제 두 시각의 딜레마를 접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역사적 판단력을 통해서 뭐 다양한 쟁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삼국통일 의의와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적용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기출문제 나온 것처럼 모총의 서경촌동 운동 있죠. 그런 것처럼 드레이의 합리 설명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 과정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어느 게 답인지 정확히 몰라. 그래서 채점 근거가 명확하면 거의 빵점이에요. 그런데 채점 근거가 한리차나 사단처럼 그냥 두루뭉실하면 이제 물체뻔이면 뭐 어떻게 되냐. 그냥 맞는 걸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 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도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그냥 몇 자로 더 쓰세요. 그럼 어떻게 뭐 재수 좋으면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뭐 이렇게 이제 답안을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 15번 문제 볼게요. 저 양해 말씀드리자면 이제 카페에서 저 시간도 얘기했는데 카페에서 제본에서 하신 분 중에 2편 부분이 편집이 약간 좀 요 부분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약간 5장 해서 472페이지 전후 5장 해가지고 편집이 좀 약간 잘못돼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3월 2일부터 이제 들어오는 제본은 이게 제대로 편집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상해가지고 좀 아저씨한테 문의해가지고 편집했는데,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5번 보면 김 교사는 고등학교 국사 수업에서 수업 목표를 응한조선의 멸망에 대한 사마천의 관점을 평가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설정하고 사조 다를 이용해 조별 토의식 수업을 이제 설계한다. 사조에 대한 문맥 비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의 발문 2가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조별 토의에서 주로 논의하는 내용들을 쓰시오. 그리고 이때 이제 교사가 유의할 점들을 토의 주제에 따라서 이제 초점을 3가지 기술하시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문맥 비판하고 토의식 수업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문맥 비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회에 나타난 진짜 의미를 찾는 게 문맥 비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발문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물론 그 앞에는 예문이 있어요. 제가 이제 위만 조선 관련된 예문 중에 그걸 이제 고조선 공격한 내용들이 근데 이걸 이제 그거는 중국사 부분에 집어넣고요. 여기에선 역교동 부분만 따로 편집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서마천이 받은 군용이 한무제의 한사군 원전 기술과 평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 다음에 서마천이 생각하는 역사관이 인물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통해서 서마천이 처한 상황을 간점 알 수 있다. 나의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집어넣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문맥비판에 대한 발문 두 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뭐냐. 참 예매하죠. 조별 논의.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동양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지문하고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유만전석 한나라 관계의 변화, 진앙교체 때의 유익민들의 이동이 고조에 끼친 영향 이런 것들 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답안을 구성했는데 명확한 것은 몰라요. 저도 이거는 좀 약간 뭐랄까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적용해 갖고 이제 쓴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답안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따로 이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동양사 부분에 보면 그 중국 고대사 부분 보면 그 한무제 그 한나라 관련된 내용 중에 예문이 있어요. 예, 그걸 좀 찾아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게 토의식 수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의식 수업할 때 그 유의점이 뭐냐? 이거는 다 쓰셔야 돼. 왜? 녹색책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 이건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돼. 명확한 거는. 그래서 토의식 수업할 때 유의점. 자, 첫째,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주제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둘째는 교사가 자료를 통해서 해결할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셋째는 일부 학생들의 발언권을 장학을 최소화하고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자, 이렇게 이제 유의점이 좀 뒤에 있다. 17년에 나왔죠. 기출에. 그래서 자료를 제시할 때 뭘 해야 된다?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의 집단 토론은 어떤 걸까요? 이건 토론 대립 논쟁식이에요. 토의식이에요. 토의식이죠. 대립 논쟁했다는 전수가 깎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건 이제 토의식도 아니다. 그냥 집단적 독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좀 비웃더라고 그걸. 그래서 하신 분들이 다 그 얘기하니까 이건 뭐 토의식도 아니고 그냥 서로 맞다 하면서 이제 자기 말만 그냥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이 사람들만 모여놓는 거지 말이 그 집단적 독백을 한다. 자기만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집단적 독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좀 어렵죠. 지금 측정한다는 게 좀 힘들어. 토의식이나 토의식 같은 걸.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잠깐 그 밑에 요것만 좀 풀어볼게요. 16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이건 뭐 토론식 토의식 수업하고 이제 뭐 관련이 없는 건데 일단 이게 어디에 집어넣을지 몰라갖고 이제 여기다 이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중등학교 역사 교육에서 학습 내용을 지도하는데 유의할 사항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면 사회사 문화사를 한 보편사를 가르친다는 점을 인식한다. 예. 뭐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 역사적 인물의 행동이나 사상을 설명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고요. 역사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중요도를 인식한다. 자, 그 탐구학습이라는 이게 틀렸죠 학교나게. 역사가들이 역사를 연구한 거 다른 인식한 게 아니라 탐구학습을 하는 것 자체가 역사가들이 하는 과정을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탐구학습의 비판 중에 뭐냐면 모든 학생이 역사가 될 필요 있겠냐. 애들이 요구하는 정도는 그냥 교양 수준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적어도 이제 밖에 나가서 고조를 세운 사람이 왕건이고 조선을 세운 사람이 이성계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무식하더라도 역사를 모른다고 해도. 근데 가끔씩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도 놀랬는데 제가 아시는 간호사분은 그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 태조 아니냐고 그러는 거야. 태조 이름이 누구냐 했더니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놀랬어. 그래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최태성 같은 분들이 이렇게 뜨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탁탁 들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 거지만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교양 수준만 익히면 되는데 무슨 탐구학습까지 하냐. 예. 그거는 언제 하는 거야, 이거는? 고등학교 단계가 아니라 대학교 단계에 와서 하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이제 반론이 있는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 그 다음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글쓰기 수업 볼게요. 글쓰기 수업. 이 글쓰기 수업은 좀 약간 뭐냐면 이제 예문에는 좀 많이 나와요. 뭐 글쓰기 뭐뭐 한다. 뭐 글쓰기 한다. 근데 독자적으로 나온 게 거의 없어. 요번에도 그 탐구학습 나올 때 잠깐 얼굴만 비쳤죠. 예, 그 얼굴만 비쳤잖아요. 그리고 글쓰기 수업을 나올 때 지금까지 고장 이제 좀 찾아오면 수행평가 때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글쓰기 수업 자체가 아니라 모형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만 잠깐 언급된 거 외에는 글쓰기 수업 자체가 나온 건 없어요. 문제 자체가. 자, 이 글쓰기 수업은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글쓰기 능력과 역사 사고의 능력을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고 역사적 사고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쓰기 종류가 있죠. 그래서 학습 목적과 과정, 독자의 차이에 따라서 글쓰기 이용을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역사 입장에서 글쓰기, 그 다음에 제3자의 입장에서 글쓰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역사적 인물 입장에서 글쓰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의 글쓰기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글쓰기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다른 거와 결합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요즘에 이번에 시험 문제 난 탐구학습 있죠? 탐구학습하고 글쓰기하고 결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추체험 학습 모형 있죠? 감정이입이나 이런 것도 뭐냐면 결합될 수 있고, 탐구학습, 사료학습도 결합될 수 있고, 다양하게 결합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글쓰기 수업이란 것하고 하나의 모형으로서 얘기하려면 글쓰기 수업이 주체가 돼야 돼. 이게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요번처럼 뭐 탐구학습 이렇게 절차가 나오고 그 뒤에다가 글쓰기 수업 한 마디 나왔어. 이건 글쓰기 수업이 아니에요.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탐구 수업이죠. 왜? 글쓰기 수업이란 거 자체가 독서책에 언급한 것처럼 글쓰기 자체가 중심이 되는 수업이야지만 글쓰기 수업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두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역사가 입장에서 글쓰기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사료 비판, 뭐 탐구학습 이런 거 연관시켜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역사적 글쓰기 과정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업을 하는데, 이때 예상 독자는 누구냐? 이걸 쓸 때 예상 독자는 교사와 동료 학생이에요. 자, 특징은 뭐냐면 과거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을 자료에 기초해 복원하고 사건의 의미를 평가하죠. 그리고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표현할 때 대개 뭘 이용하냐면 사료를 활용해요. 그래서 탐구학습 절차하고 약간 사료학습하고 연결돼 있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형식은 사건 보고서 쓰기, 답사 보고서 쓰기, 그다음 역사 이야기 쓰기,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서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걸 능력을 전제로, 머리말, 본론, 매진말, 이렇게 논술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관련 자료를 선택하고 분석하고 자료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파악하고 간걸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걸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 사건을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을 평가해서 과거의 언어 용법과 사고방식, 단행적 행위 방식까지 고려해서 설명해서 마치 역사가인처럼 이렇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이제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야. 어느 정도. 그래서 얘들이 감당하기는 좀 힘들어. 이런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중원 고구려 비문을 찾아내고, 요건 제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한국사 자료에서 채워놓고, 장수왕의 남아정치는 논리적 설명해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비문 속에 보면 이제 과거 용법들이 있죠. 사고방식. 예를 들어, 동의매금이란 말이 있어.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오고, 동의매금. 그러면 고구려인데 뭘 볼 수 있는 거야? 대인식, 천하관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매금의 의미가 뭐고, 동의의 의미가 뭐고, 그런 것들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중원의 어떤 지리적 위치, 딱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신라왕에게 의복을 하사한다. 하사한다는 건 뭐예요? 종속시킨다는 거죠? 예, 이런 의미들을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설명을 하고 글을 쓰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교수학습 및 이제 평가 내용을 보면, 그러면 어떤 걸 평가를 해야 되냐? 교사가. 자,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방법. 그 다음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자료에 대한 설명.
제기된 문제에 대해 서술하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뭐 독도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떤 식으로 제기하냐. 그 다음에 독도 문제가 우리 땅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독도 문제를 이제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에 우기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제 체계적으로 서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학습적 효과가 뭘까? 요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도 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새로운 관점의 문제인식을 하는 방법을 갖추고 비판적 사고가 의미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원균은 나쁜 놈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버리면 이미 좀 뭐 얘기가 끝난 거죠. 원균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사료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서 나름대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자료의 논리적 분석 능력이나 추론, 종합 능력, 자기가 사고한 내용을 적절한 역사 용어로 표현한 능력, 그다음 역사적 사고 방법을 얼마나 익혔느냐, 그러니까 역사적 탐구력, 판단력, 상상력, 그다음에 그 맥락적 사고력 등등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학습적 효과 같은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야. 그래서 고정관을 탈피해서 새로운 관점 인식을 방법해서 가르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료의 논리적 분석 능력, 그다음 추론 및 종합 능력 같은 거를 길릴 수 있고, 역사 사고 방법 등을 길릴 수 있다 등등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3자적 입장에서 글쓰기 보죠. 제3자적 입장의 글쓰기는 뭐냐면 일단은 역사의 참여자를 배제시키는 방법이야. 그래서 역사적 인물이나 그 다음에 역사를 배제하고 마치 제3자가 서술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문 기자가 역사 서술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 역사 신문. 예. 그래서 신문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할 때 사건의 당사자들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쓰죠. 이들 배제한 채.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나름대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3자적인 입장은 독자는 어떤 사람이 전문적 식견이 없는 사람들, 저널리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주 쉬운 글쓰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글쓰기 방법 중에 제3자적 입장에서 글쓰기는 어떤 거냐면 역사신문과 관련된 거예요. 역사신문.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제 교학사에 있는 마잘레 기원의 역사신문 내용을 발췌해냈어요. 네. 그래서 제3자적 입장의 글쓰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볼게요. 역사가 동시대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역사가와 이제 같은 시간적 거리를 두면서도 국어 시간 형식의 글, 저널리스트적인 어떤 글을 쓰면서 역사 목적인 어떤 역사 이해와 해석을 이루는 방법,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종류 같은 게 신문, 역사신문, 의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신문이나 안내책 같은 저널리스트 역사적 글쓰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신문 기자로서 또는 광고주로서 소설가로서 다양한 전문적 시각과 목적을 고려해서 뭐 인터뷰, 사설, 사건 보도, 그다음 소설, 또 광고도 실어요. 그럼 광고는 왜 싣냐? 그 광고 실어갖고 무슨 상품을 받거나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죠. 광고 또한 뭐죠? 그 시대의 반영문이죠. 예. 그래서 이 신문이나 TV에 있는 여러 광고들이 후대에는 유용한 사조도 쓰일 수 있어.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구한말 때나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광고 있죠. 신문에 게재한 광고들을 연구하잖아. 왜 연구하겠어요? 그 물건을 사려고 연구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와 경제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광고도 이렇게 신문으로서 그 시대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교수 학습 방법은 뭐냐? 그때 이제 교사가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나? 일단 애들한테 큰 그림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그림에서 사건의 위치를 보여주는 방식과 역사를 주제에 싣고 폭넓게 가르쳐야 된다. 요때 그림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냥 그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역사적 맥락이나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흐름 같은 걸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이제 신문 쓸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을 지니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적 의미를
폭넓은 관점에서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역사신문 제작 과정을 이제 볼게요. 아까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글쓰기 중에 대표적인 형태는 역사신문 만들기인데, 자, 신문과 형식의 틀,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사실을 나열하여 역사신문을 제작하는 것을 지양해야 돼요. 지양. 네, 여기 빠졌네요. 그래서 신문의 형식과 틀,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사실을 나열하는 식으로 역사신문을 제작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마치 조각볼 만들처럼 가위와 풀을 오려 붙이는 경우가 많아. 그래갖고 이제 신문 만들기에서 학생들 활동은 있는데 뭐가 빠진 거야? 탐구나 이해가 없어. 그냥 사건만 나열한 거야.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은 지양해야 된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 역사 탐구와 이해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신문의 기능과 목적, 형식에 맞도록 탐구 내용을 서술하도록 지도하고 역사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국어의 글쓰기, 사회적 과학 글쓰기 한까지 가르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사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융합형 교과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사회과 국어 같은 과목들을 융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보시면 되고요. 같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역사적 인물의 입장의 글쓰기야. 그래서 이때 이제 독자는 과거 사람이야. 마치 내가 그 당시 사람처럼 그렇게 글을 쓰는 거야.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야? 추체험이죠, 추체험. 추체험의 특징이 뭐예요? 마치 그 사람처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추체험의 한 방법으로서 역사적 인물의 글쓰기가 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의 삶에, 그러니까 사유세계에서가 감정이입을 하도록 하는 지도 방법으로서 독자가 누구인지,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숙고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보면 인물의 정서와 생각을 담은 독백, 그 다음에 편지, 경문. 경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이건? 어떤 공지죠. 지금처럼. 자, 그 다음에 정보 제공글. 그래서 발가사적, 의학서, 농학서, 가르치기 위한 글. 그 다음에 교서, 교서는 왕이 내린 명령이고, 소설, 후손에 남긴 글. 마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글을 쓴 것처럼 하는 것을 역사 글쓰기다. 역사적 인물의 글쓰기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뭐와 연결된다고요? 추체험과 연결된다. 예, 그래서 추체험의 학습 방법 중에 한 가지죠. 예, 그리고 감정이입도 관련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감정이입과 추체험은 개념상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 뭐예요? 같이 이루어진 거야. 왜냐면 먼저 내피셜을 해야지 뭐죠?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이 있어야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고 나서 뭐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끝났고, 그 다음에 제작학습을 이제 들어갈게요. 제작학습. 제작학습은 일명 만들기 수업이라고 하죠. 어떤 걸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만들기 수업은 이제 글쓰기 외에 다양한 활동을 포함될 수 있는데, 일종의 가위와 풀의 수업이다. 그래서 모형, 팜플렛, 광고, 패널물, 만평, 앨범 같은 미술 활동이나 노래 만들기 같은 음악 활동, 음식, 의료 만들기 같은 것들 통해 역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대학교 갔을 때, 제 같은 경우에는 답사를 갔다 오거든요? 다 갔다 오셨죠? 예. 그때 이제 답사를 갔다 올 때 답사 끝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학교에서 제출하는 게 있죠, 교수님한테. 답사철이라고 해갖고,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오려 붙여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해갖고 제출하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제작학습이에요. 만들기 수업. 자, 하여튼, 이런 형태의 이제 직접 자기가 와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형 만들기,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림 자료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노래 개사 및 작곡, 포연 만들기, 답사 보고서 작성 등등의 형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모형 만들기 같은 게 보면,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판매용 모형하고 학생이 직접 제작하는 그 모형도 있는데, 판매용 모형 같은 게 이미 그 뭐냐면 어느 정도 예상하에 공장에서 이게 찍어내기 때문에, 전문 회사에 찍어내기 때문에 정교하게 제작됐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냥 그걸 끼워 맞추면 돼요. 실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뭐 항용사 구축 목탁 같은 것들 이렇게 해갖고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자, 근데 단점은 가격이 많이 들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도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나 봐요. 제가 이제 중학교 갔더니, 갑자기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 부르는 거야. 그래서 논의할 게 있다고. 학교에서 65만 원이 지원됐대요. 왜 교과에 65만 원 지원했냐면, 그 교수학습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 사라고, 그걸 쓰라는 거야. 안 쓰면 안 되냐고. 안 된대. 근데 돈을 받으면 좋긴 좋은데, 이게 내가 쓰는 돈이 아니지, 개인적으로. 그러면 공비기 때문에 항상 계획서를 올려야 돼. 그리고 품위도 올리고, 그리고 또 그 결과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에요, 일이. 이게 예산이 배상되면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65만 원 가지고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좋은 게 판매용 모형? 그 모형 같은 거 있죠, 역사 모형. 이런 것들 사두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게임을 주장했거든요. 삼국지 프로그램을 사자고. 얘들이 오히려 흥미있고 재밌을 거라고. 근데 이건 좀 노는 거가 좀 안 되겠다 그런 거 한번 나중에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어요. 하여튼. 자, 그 학생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학생이 직접 제작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사료를 조사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모형을 만드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모형을 만들려면 판매용 모형 같은 게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딱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냥 끼워 맞추면 되잖아. 그건 학생들이 자신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나무나 이런 걸 만들고 그냥 만들어요? 그게 아니죠. 자료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 판옥성이라는 걸 만든다고 해요. 판옥성은 그냥 만들어요? 그 나무만 있으면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면 판옥성의 모형을 알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판옥성이 뭔지를 자료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판옥성의 구조가 어떻고 거북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모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너무 어려우면 얘들이 만들지 못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모형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이 있어. 체험학습 같은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도자기 만들기 있죠. 도자기 박물관 가서 한번 만들어보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배박물관 해갖고 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신발 만들기, 등등. 그 다음에 구석기 한번 만들거나, 구석기 만들기 편하죠? 뭐냐면, 그냥, 돌과 이게 부닥쳐갖고 눌려찍기니 이렇게 압축해갖고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의 체험학습이 있다. 그 다음 그림자료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나 그래픽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해를 한 역사를 표현하는데 되게 미술하고 또 연관돼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미술적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질 없는 학생들이 위해 직접 그리기 활동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마련한다. 앨범이나 스크랩북. 그러니까 미술 대신에 사진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갖고 이제 앨범 만들기, 스크랩북 만들기 등인데, 자, 예를 들어, 6.25 전쟁 당시 또는 미국의 경제공황 당시에 사람들 생활을 보여주는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랩북을 만들 때는 이제 어떻게 제작해야 되냐. 자, 일단 사건, 시대, 인물,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정리할 일종의 참고 자료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독후감 논술을 쓰기 할 때 이렇게 같이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꾸미기, 가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보는 학생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마치 그랬던처럼 역사소설이나 수필 이야기 같은 걸 직접 창작해 본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스크랩북이나 앨범 제작 시 고려할 점이 뭐냐. 자, 자료들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왜 수집한 걸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제목을 은유적으로 붙이도록 지도를 낸다. 왜냐면 직접적인 것보다는 시대 역사관과 의미를 합적시킬도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역사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 제목이지만 하자한 후가 하자한 후가는 뭐와 관련된 거야? 강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거죠. 예, 그거 보셨나? 이거 한참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쵸? 그게, 하여튼 2000년대 같아. 10년 전 됐는데. 그래서 하려고가는 건 강주 민주화운동 때, 그때 군부에서 내렸던 작전명이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운유조에서 강주 민주화운동을 상기시키는 거. 그 다음에 요번에 영화 나온 거 1987년? 이것도 일종의, 잘 나타나요. 1987년 뭐예요?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노래를 개사와 작곡가. 개사는 뭐야? 원래 있는 노래에 작곡만 그 노래만만 바꿔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 포어 만들기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사건, 상황, 인물에 대한 생각을 상징적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밑에 답사적 보고서 작성 같은 것들인데, 요거는 지금 제자각성 만들기 수업은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이런 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학습 1단 중에 자주 하는 것이 학교에서 읽어 먹는 게 뭐냐면 역사신문 만들기예요. 예. 역사신문 만들기는 이제 조별로 학교에서 수행평가할 때 자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 형식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이해하는 표현인데 제작 절차는 그 밑에 있으니까 각각 보세요. 이거는요. 예. 그 다음에 유용한 점은 그 과거와 시대의 사건, 인물로 시간 여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당시 관점에 대변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주체적 시각을 배양하고 역사적 사건과 현상을 쉽게 접근하고 시대에 대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사를 선택하거나 구성하는 과정에서 역사 사실 표현을 하거나 시대적인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자료 수집, 검토, 선택, 종합하는 과정에서 자료 처리 능력을 향상한다. 그래서 이제 유용한 점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파란 책하고 녹색 책이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근데 요건 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한 두 가지 정도는 외워두세요. 두 가지 정도는. 예. 자, 그 다음에 유의점도 한 두 가지 정도 외워두실 필요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신문 만들기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신문을 이제 만들 때 두 가지 학습 목표를 하는 건데 역사의 본질은 물론 역사 탐구 방법과 이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문의 본질과 그 다음에 신문 기자 취재 글쓰기 방법을 이제 설명해 줬고요. 역사 탐구와 역사 신문의 본질 이해 등을 모두 완벽하게 얻었다면 역사 이해, 역사 자료 분석, 역사 비판적 글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신문 만들기의 목적을 설정하려면 신문이나 형식보다 글에 담긴 중심을 가지고 평가를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문을 어떻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편집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신문에 담겨 있는 내용을 봐야 돼. 그래서 그거에 맞춰갖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뭐냐면 역사 신문을 만드는데 A는 신문의 형식이 잘 만들었어. 근데 B는 신문 형식이 영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내용은 되게 좋아. 그럼 어느 걸 더 점수 줘야 되겠어요? B에 점수 줘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작학습도 만져요. 판옥서를 되게 잘 만들었어. 근데 어떤 애는 판옥서를 못 만들어도 판옥서의 구조나 이런 걸 잘 설명을 해. 그러면 어느 게 더 점수가 높아야 돼? B를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미술 시간이 아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 평가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역사 목표를 명확하고 글쓰기를 배양하는, 그 다음에 이걸 해서 이제 역사의 본질, 역사 탐구 이해, 신문의 본질과 기재와 취재, 글쓰기 방법 이해를 선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문 글쓰기 배양이 안 되면 역사 목표를 명확한 쪽으로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역사 목표를 이제 명확히 해갖고 그 내용을 이제 주로 봐야 되고, 형식보다는 내용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범위 설정 및 중요한 사건 선택할 때, 신문 만들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특정 시기의 어떤 역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시기에 신문을 만들 때 그 안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게 힘들다면 어떤 하나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신문 형식으로 쓸 수가 있죠.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하고 내용 요소를 결정할 때 이제 그 일간지 형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한 회의에서 이제 신문의 시기와 시대 방향을 고려해야 되고 그 내용 요소를 보고 내용을 결정하고 내용을 보고 요소를 결정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내용 요소를 볼 때 요소를 보고 내용을 결정한 게 뭐냐면 그림이나 지도, 광고 같은 특징들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내용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문을 만들 때 그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림이 있고 지도도 광고 중에 어느 식으로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할 거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나 지도, 광고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선정하는 게 좋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광고를 만들어갖고 내가 신문을 실어갖고 표현하겠다. 그러면 광고에서 할 수 있는 건 정치적인 목적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 내용은? 그거보단 뭐예요? 어떤 물건, 그러니까 시대를 대변하는 어떤 물건이나 사회적 형성 이런 것도 경제적 형성을 할 수 있겠죠. 상품통부나 뭐 장식재를 광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 광고에다 뭐냐면 그 당시 한국 정치나 그 다음에 사도세자가 죽음에 대해서 실현할 수는 없잖아.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가지고 뭔가 역사신문을 적어놓겠다. 내용 요소 중에. 지도를 이제 만든 게 뭐겠어요? 여행, 그 당시 여행사 이렇게 해갖고 만들 수 있거나, 여행 지도 같은 것들, 그다음에 대동여 지도를 통해서 산업로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임진할 때 이제 임진왕 왔다 전선의 이동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소를 보고 이렇게 내용을 결정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거꾸로 내용을 보고 요소를 결정하는 거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요소를 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식과 내용 요소 결정 방법을 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쭉 보면 유의점, 구별점인데 제 생각에 이런 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사건 학습을 볼게요. 자, 이 사건 학습은 이제 사실 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 구성에는 사실, 개념, 인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이제 사건 학습, 사실 학습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나올 가능성은 없긴 없는데 일단은 이제 있으니까 한번 녹색책이 있으니까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이제 내용을 이제 풀어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사건 학습이 뭐냐. 범위는 역사 사항, 가전법이나 골품제 같은 역사 사항이나 과거 이야기 등을 이제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삼국통일전쟁이라든지 불국사 건립, 그다음 성덕대왕 신종, 팔만대장경, 임진왜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사건 학습이죠. 목적은 뭐냐면 사건 자체를 아는 게 의미가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당대 사회상을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탐구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통해라는 걸 고쳐주세요. 사실 자체를 아는 데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당시 사회를 이해하고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인가적 이해 능력과 개발. 그래서 한 사회의 어떤 시대와 전체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것만 알면 안 되겠죠. 임진왜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 그다음 사회, 정치, 군사적 대외관계 이런 걸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특징과 유용한 점이 뭐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 육합 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이제 서술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건의 인가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사건을 서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사건이나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를 대해서 행위 주체와 사건의 시점, 장소 등의 기록을 한다. 그러니까 이때 기록을 할 때 뭘 통해 입증해야 되죠? 사조나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된다. 요걸 이제 있고, 유용한 점은 뭐냐면, 자, 역사에서 중요한 개념이 인가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이 있다. 여러 사건을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이 필요한 개념학습, 주제학습, 시대학습 같은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건을 알아야지, 사실을 어느 정도 진행 과정을 알아야지만 그 뒤에 이제 개념학습이나 주제학습, 시대학습 다 할 수 있는 거야. 제일 기본적인 거야, 이게요. 팩트를 알아야죠. 그래서 원인, 경과, 결과, 영향 등 교사가 설명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련 인물 행위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할 수가 있고요. 자료를 수집, 분석을 통해서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과관계를 탐구하고, 그 다음에 과거 사실을 충실히 재생, 인식하는 데 기여해 전체 역사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유용한 점인데, 유용한 점은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외워두세요. 예. 그 다음에 교수학습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교사는 한 단원이나 주제의 기본 내용을 다룰 때 역사의 사실을 먼저 선별해낸다.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단어를 다룰 때, 그러면 그 프랑스 대혁명 관련된 여러 사건들 있잖아요. 뭐, 그 바스티아 습격 사건이나 국민공회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걸 다룰지. 왜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있는 내용을 다 다룰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애들에게 이제 뭐 가르칠 내용들 중에 제일 기본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수한 사건과 사실 중에 학생들이 역사 이해 필수적인 것들을 결정하고 그날 사실의 연관 강연을 통해서 학생들이 유추할 수 있는 개념, 일반화, 법칙 반영 등 내용을 선정해낸다. 자, 예를 들어서 정양호, 박재가, 박지원 이런 사람들 시탁자를 이제 선택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중론주의자, 어떤 사람은 중상주의자 이런 식으로 개념과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할 수 있는데 교사의 강의도 할 수 있고요. 사실학습할 때. 그 다음 문답학습도 할 수 있고 학습지 풀이도 할 수 있죠. 이 학습지 풀이라고 하면 학습지 연상작용 같은 걸 통해서 사실을 효율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사건을 통한 시대의 통념, 보편적 정치세계 유도, 당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향으로 분석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독세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성극당 신종의 주조와 관련된 사건과 서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불교와 신앙 간섭,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신전변, 동학농민운동, 삼위운동 같은 사건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제와 그들의 해결 방향, 그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사실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해서 뭘 아는 데 있다? 어떤 그 사회, 경제,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사를 탐구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사실학습, 사건학습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학습은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개념학습이 중요해. 개념학습이 이제 예전에 그 역사 소재의 개념과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몇 번씩 나왔어요. 자, 그럼 개념학습을 이제 볼게요. 앞에 이제 이 사실학습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개념학습이야. 개념의 의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거예요? 다양한 내용 중에 어떤 기준을 뽑아가지고 한 가지 공통点뽑아가지고 만든 게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개념학습의 이제 의미와 구성을 이제 보면 역사적 사실로부터 추출한 아이디어로서 역사 이해 근간의 내용 요소가 되고요. 다양한 사실에 일정한 체계를 부여하고 이들의 공통된 속성과 계열을 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역사적 사실과 분류를 조직하고 체계시킨다. 자, 속성이라는 건 뭐야? 그 내포된 의미죠. 그리고 이 속성을 통해서 순서 위계를 정하는 게 계열화야.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첫 번째는 정형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 예를 들어, 시민혁명은 정형적인 사례죠. 근데 이에 프랑스 혁명, 영국의 청교도 혁명은 뭐예요? 구체적 사례죠. 예. 그럼 계열화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죠? 시민혁명이 위고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뭐야? 밑에 있는 하위 범주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상위 범주고 어떻게 하위 범주인지 개념인지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렇게 계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구체적 사조가 아니라 사례로 곤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자, 개념은 이제 실체와 구조로 있다. 그래서 실체는 속성을 의미하고 구조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다룰 때 앞에서 보통 속성하고 뭐가 있죠? 사례가 있죠. 근데 여기는 다르게 이제 속성과 관계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조는 관계와 관련된 거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속성과 구조를 어떻게 학습하냐? 자, 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의미죠. 예를 들어 시각사상은 근대에 지향하는 사상책이다. 그럼 속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각사상은 중동주의로 중상주의와 분류되는데 중상주의는 유영혼, 이호, 이익, 정양훈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조라고 얘기인데 유영혼, 이익, 정양훈 간의 관계를 범주화시켜서 구조화시킨 거야. 예전에 이제 구조라는 뭐죠?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두 개를 합친 게 구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신학사상은 중동주의, 중상주의 분류한다는 거는 뭐가 되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중상주의 유영혼, 이익, 정양. 이 유영혼, 이익, 정양은 뭐야?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용, 이익, 정야원의 관계를 이렇게 계열화시켜가지고 구조로 만드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중농주의자고, 그 다음, 여기 안 나왔지만 박재가 뭐 박지원이 든 사람은 중상주의고, 이걸 합쳐서 신학이라는 개념을 완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속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구조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넓게 보면. 사대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사대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묶어가지고 위기화시켜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구조다.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속성, 그냥 암기적으로 사대, 이렇게 얘기지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답을.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답안을 구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역사적 사실들과 역사적 자료에 대한 의미 형성을 촉진시키고요. 그 다음에 단편적 사실 지식과 연결해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고 일반 형성에 활용되고, 그다음 역사 이해 중요 지식 형태가 역사에서 기본 도구며, 그 다음에 역사 이해의 어떤 고유 개념도 있고 사회학적 개념도 있다. 그래서 그 역사 같은 경우에는 고유 개념이 별로 없다고 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다른 쪽에서 받아들이는 개념인데 특히 사회과학적 개념들이 많아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문화적 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도구적 개념이 있어. 그래서 이 핵심 개념과 도구적 개념은 이제 자, 이거는 핵심 개념과 도구적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 재량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핵심 개념은 역사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시민혁명, 민주주의, 문명, 민족주의, 제국주의, 사대부, 호적, 신사, 이런 개념은 그 자체가 역사 이해하고 직결돼요. 그걸 이해하지 않고는 도저히 역사적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핵심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도구적 개념은 역사적 이해와 직결되지 않지만 그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역사 사건 형성을 이해가 좀 어려운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권력, 신분, 계급 이런 것들은 역사 개념이라 볼 수 없죠. 사회과학적 개념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물론 그거 없어도 설명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가지고는 설명할 수 있지만 좀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체의 장기를 이제 얘기하자면 뇌나 심장이나 그 다음에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핵심 개념이죠. 근데 여기 손가락 있죠? 손가락이나 눈이나 귀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도구적 개념이야. 왜냐, 눈, 귀, 손가락 좀 없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살 수는 있죠. 살아갈 수 있어. 저도 눈에 막 비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살아가잖아. 근데 되게 불편해. 삶의 질이 확 떨어지죠. 요런 거는 도구적 개념의 어떤 비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핵심 개념과 도구적 개념은 교사 재량에 따라서 어떤 개념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구적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 중심의 발견법이나 교사 설명을 통해서 또 도구적 개념을 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핵심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발견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 설명해 드리네. 발견법은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가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하나 깨달는 게 발견법이에요. 그래서 핵심 개념이라든지 도구적 개념도 다 이런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아가는 거야. 지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탐구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개념학습의 목적이 뭐냐? 예전에도 개념 시간에 얘기했지만 개념 정의 자체가 아니죠. 개념 형성을 통해서 역사 이해 탐구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다. 개념을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 개념 형성을 통해서 역사 이해 탐구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다. 이건 무슨 학습법과 연결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견학습법, 탐구학습법과 연결된다. 이렇게 좀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념학습의 특징이 뭐냐? 이거 개념의 특징이라고 이제 예전에 한번 했는데 한번 보면 예전에 개념이라는 거 있죠? 개념 일반화할 때 개념 우리가 이제 역사적 소재로서 개념과 연결시켜서 보세요. 이거는요. 자, 개념이라는 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되고 추론되고 해석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또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얘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임나알본부의 의미 변화,
한반도의 예전 남쪽 통치기구라고 해석했죠. 일제시대 때는. 근데 가야 지역의 일본 관련 유적지가 이제 발견이 안 되고, 일본서기의 임날봉 주체가 어사지, 외교사조도 표시되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문헌사조와 그 다음에 유문학적 발굴 보니까 이건 맞지가 않아. 그러면 그 밑에 사례가 바뀌니까, 속성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외가 파견한 사절단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해석되고 그 다음 분석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의하는 사람의 독특한 개념과 중거 형성의 달성 따라 달리해서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흥성된 거 외교 정책을 예전에 세국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 세국 정책이 안 부르죠.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상이라도 다른 식으로 해. 왜냐 세국 정책은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예? 이건 외국의 입장에서 열강대 입장에서 마치 문을 여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빗장을 닫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열지 안 열지는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지 얘네들이 가지고 뭐 얘기할 부분은 아니죠. 그 열지 않았다고 해서 대포 끌고 와갖고 열어가고 할 문제는 아니잖아. 그때 우리가 자주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갖고 팔레스타인 지금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예전에 그 2000년대인가 그때 이제 2002년도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거주지하고 이제 분리시켜서 큰 장벽을 세웠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팔레스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장벽을 보고 분리 장벽이라고 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두기 위해서 만든 장벽이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뭐야? 안전 장벽이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벽. 그러니까 똑같은 장벽이라도 각각 다르게 이름식으로 붙이고 개념을 다르게 생각해.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 미투 운동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뭐 배우는 이제 뭐냐면 좀 설명 곤하니까 좀 그러니까 여자들 성폭행을 했는데 그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연애 감정이지만 그 여자 쪽은 성폭행이 될 뻔인 거죠. 그러면 각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연애 감정 자체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은 개념이나 시대 시기의 상황에 따라 의미와 속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고려시대 백정이나 그 다음에 조선시대 백정이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역사 사건들이냐 사건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 다른 관점 제시했는데 신의 혁명 같은 경우에 공상등에서 뭐라고 해석해요?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해석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국민당은 전민족 혁명을 해석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어도 그 속성이 달라.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적 사례를 포함하게 되면 개념의 정의가 더 복잡해지고 일반화돼. 자, 예를 들어 청교도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뭐가 되죠? 시민혁명이죠. 근데 거기다 시민혁명, 신석기혁명, 산업혁명, 조선시대 사회계층 이동 보면 이거 변화라는 개념이 형성되죠. 예. 그래서 개념의 범위가 사례를 많이 포함된 포맷일수록 그 개념의 정의가 더욱 복잡해지고 일반화되는. 그리고 사례가 달라지면서 속성도 같이 달라지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다. 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자, 이거 너무 많이 한 것 같네. 25분인데 좀 쉬었다 할게요. 여기까지.